자, 아침 일찍 학교를 간 아이가 집에 돌아오는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학교에서 6시간, 학원에서 2-3시간을 마치고 지칠 대로 지쳐갖고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앉는 아이에게 부모님은 얘기를 하죠. 뭐 간식 이거 좀 먹고 10분만 쉬었다가 방에 가서 공부하라고. 아이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10분 후 들여다보면 핸드폰을 보고 있죠. 아까 공부하라고 그랬잖아 하면서 야단을 치기 시작합니다.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대부분 집집마다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시죠. 과연 문제는 아이의 의지 문제일까요? 뇌과학이 이걸 증명합니다. 인간의 전두엽, 그러니까 의지력과 자제력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는 20대 중반이 돼서야 완성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른 수준의 의지력을 기대하는 건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라는 거죠. 아직 자라고 있는 뇌에게 완성되지 않은 기능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어른들한테도 힘든 얘기예요. 거기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연구가 있습니다. 의지력은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피로해진다는 걸 증명했어요. 결국 학교에서 6시간, 학원에서 2-3시간 의지력을 다 쓰고 집에 돌아온 아이의 배터리는 거의 바닥난 상태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혼자 방에 들어가서 또 의지력을 쓰라고 하면 당연히 버티기가 어렵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드 로즈는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균적인 아이는 없다고. 모든 아이를 똑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게 아니라 각 아이에게 맞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부러워하는 스스로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의 집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이의 의지가 특별히 강한 게 아니고 환경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마시고 환경을 바꾸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잠깐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집 거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소파가 있고 맞은편에 대형 TV가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아파트 거실의 거의 천편일률적인 표준 구조죠. 이 구조가 아이들의 학습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집에 들어오면 소파가 보입니다. 소파에 앉으면 TV가 보이고요. 환경 자체가 쉬어라, TV 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 없이 아무 소리도 없이 공간이 아이에게 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퇴근하고 오시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죠. 그걸 보는 아이에게 너는 방에 가서 공부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 이게 공평해 보일까요? 이 납득이 될까요? 아이는 억울하겠죠. 근데 그 억울함은 공부에 대한 저항감으로 쌓이게 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건 이겁니다. TV를 가능한 안방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거실에 커다란 테이블을 놓으십시오. 이 식탁이어도 좋고 큰 책상이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1-2시간 정도 가족 모두가 그 테이블에 앉는 겁니다. 아이는 숙제를 하고 아빠는 업무를 보고 엄마는 책을 읽습니다.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매일 반복이 되면 루틴이 됩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자녀가 4명 있는데 그 4명 전원을 일본 최고 명문 의대에 보낸 엄마가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사또 르코시, 일본에서 사또 마마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일본 방송에서 큰 이슈가 돼서 우리 국내 방송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기자가 도쿄대를 찾아가서 의대 학생들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70-80%가 중학교 때까지 거실 공부를 다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학생은 인터뷰를 했는데 거실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본인은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여기 의대를 오지 못했을 거라고 직접 그런 내용을 봤거든요. 이 학생들은 엄마가 요리하는 주방 옆 식탁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요. 혼자 방에서 의지력으로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족 간의 적당한 긴장감과 편안한 연결감이 아이들에게 공부라는 습관을 만들게 해준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이에요. 거실 학습이 성공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정된 학습존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라는 공간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 치우고 공부하고 다시 밥 먹는 식으로 막 용도가 계속 바뀌면 이게 어린아이들한테는 공간이 주는 신호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뇌도 그 혼란을 그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TV나 컴퓨터가 시야에서 차단되어야 합니다. 이 TV를 안방으로 옮기는 게 어렵다면 아이의 학습 좌석을 TV 등지게에 배치한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큰 화이트보드로 TV 앞에를 막았어요. 그래서 꺼진 TV 자체도 그 TV의 존재 자체가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검은 화면 자체가 이거 키면 재밌는 프로 할 텐데라는 유혹의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학습 도구가 즉시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이게 필기구나 교재, 노트가 팔을 뻗으면 닿는 거리에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역시 어린아이들일수록 더한데 뭐가 없어. 그래서 언니 방에 뭐 연필 가지러 방에 갔다가 안 돌아오죠, 아이들이. 이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동선 하나가 습관을 무너뜨립니다. 4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족들 모두의 공평함입니다. 거실에서 애들 공부하라고 시켜놓고 부모는 뭐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안방에 들어가 버리면 말짱 노르는거죠. 모두가 일정하게 짧은 시간이어도 그것이 반복될 때 좋은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실 학습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 그리고 공간이 명확한 정체성. 이 두 가지만 갖춰지면 거실은 방보다 더 강력한 학습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 방 배치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방을 봐오면서 발견한 것들인데요. 비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들이에요. 가구 위치만 바꿔서 아이들을 좀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경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침대가 정면에 보이는 겁니다. 책상에 앉았을 때 침대가 바로 보이는 구조. 이게 최악이죠. 사람의 시야각은 약 120도입니다.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에 한 60도씩. 이 120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뇌가 계속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데 이 한가운데 정면에 침대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하는 내내 뇌가 침대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눕고 싶다. 누우면 편할 텐데라는 그런 아주 본능적인 신호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피곤할 때는 더 심해지죠. 그래서 책을 읽다가 막 문득 정신 차리면 침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물론 의지력으로 대부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력이 공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써야 될 에너지입니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침대 안 보는데 에너지를 쓰면 정작 공부할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저는 침대를 방에서 가장 안쪽으로 배치하라고 항상 권해요. 그리고 그 침대의 옆부분을 한쪽은 벽이 되겠죠. 그럼 이쪽으로 중앙 쪽으로 나와 있는 벽 쪽을 책장으로 파티션처럼 막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구에서 세트로 파는 침대와 애들 책상과 책장이 세트로 많이 파는데 거기에 있는 책장은 너무 낮아요. 그거는 장식이죠. 책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소한 120cm 이상, 1200mm 이상. 그러니까 앉아서 아이가 침대를 그쪽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도 침대가 보이지 않는, 높을수록 좋아요. 이게 답답해 보인다고 엄마들이 그거를 선택을 안 하시는데 저는 집이 답답해 보이는 게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집이 넓어 보이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가? 효율이 좋아야죠. 오히려 잘 때 그 아늑함이 더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장이 만약에 없다면 키 큰 수납장이나 행거 높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책상에 앉았을 때 침대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을 등지고 앉는 배치죠.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공부하는 걸 감시하기 위해서 문 열어놓고 거실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인간은 진화적으로 등 뒤에 위협이 있을 때 불안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시 시대의 맹수가 뒤에서 습격할 수 있으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뒤는 불안한 요소입니다. 지금은 맹수가 없지만 뇌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등 뒤에 문이 있으면 누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자동으로 느끼게 돼요. 생각해 보시면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의식하지 못해도 뇌는 계속 경계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가 쓸데없이 소모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부모님이 막 들어오면 깜짝깜짝 놀라는 아이들이 있죠. 이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불신해서 나쁜 짓을 하고 있거나 게임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순서가 바뀐 거예요.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러지 않게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책상을 문이 측면에서 보이는 위치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등 뒤가 아니라 옆에서 문이 보이면 누가 들어와도 바로 알 수 있어갖고 불안감은 덜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침대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가까운 배치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서 한두 걸음이면 침대에 닿는 거리, 심지어 의자에서 점프해서 다이빙할 수 있는 거리. 이게 이제 유혹이 너무 강한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마찰, 프릭션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행동을 하기까지 중간에 끼어 있는 단계나 장애물을 뜻해요. 마찰이 크면,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많으면 그 행동을 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마찰이 작으면 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하버드 심리학자 쉐이커는 이걸 20초 규칙이라고 불렀는데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데 20초만 더 걸려도 안 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책상 위에 있으면 손만 뻗으면 됩니다. 마찰이 없죠. 근데 스마트폰이 거실에 있어요. 그러면 의자에서 일어나고 방문 열고 거실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이 몇 단계가 마찰이죠. 귀찮아서 안 가게 되는 거죠. 빈도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아이들이 스스로 집중하게 되는 공간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제가 많은 학생들을 인터뷰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하면 잘 된다고 말하는 공간에는 물리적인 특성도 있지만 감성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한데요. 먼저 물리적인 조건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시야가 단순합니다. 책상에 앉았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게 심플해요. 독서실 칸막이 안에서 집중이 잘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적으면 자극도 적고 자극이 적으면 주의가 분산되지 않겠죠. 여기서 책장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책장의 위치는 학습 동선으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상과 침대 사이에 두는 게 이상적이고요. 근데 책장에 책을 꽂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책을 우리 어머님들이 막
전집을 주문을 해서 이렇게 책장을 꽉꽉 책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책을 보라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역효과예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보기가 싫어요. 선택지가 너무 많다라는 것은 뇌가 피로해집니다. 아이들이 그 엄두가 안 나요. 이걸 다 봐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그 주에 읽을 두세 권만 딱 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두세 권은 같은 주제를 갖고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책꽂이를 이렇게 꽂는 게 아니라 표지를 앞으로 보이게 진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세 권 정도. 이 이유는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를 코너를 가보시면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형태를 그대로 연출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이는 것보다 표지가 보일 때 손이 훨씬 더 잘 가고 결국에는 부모님이 서점의 마인드, 서점 직원의 마인드로 아이에게 책을 유혹하는 겁니다. 책을 자꾸 손을 갈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애가 궁금해서 책에 손을 댈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해줘라. 그 얘기인 거예요. 두 번째, 시작하는데 마찰이 없습니다. 책상에 앉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연필 찾느라고 서랍 열고 연필 깎고 교과서 찾느라고 막 저방 가서 책장 뒤지고 이런 시간이 없어야 돼요. 이 어린아이들일수록 그래요. 오늘 풀 문제집이 이미 펼쳐져 있고 필기구가 딱 옆에 있고 아예 시각적으로 심플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딱 그거를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공부방에서는 문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세 번째는 조명과 온도가 적절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방들이 이게 안 돼 있어요. 스탠드만 켜고 방을 어둡게 해놓고 천정등을 안 켜고 스탠드만 켜면 되게 집중되는 것 같죠. 이게 눈이 굉장히 피로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보다가 어두운 공간으로 갔을 때 눈에 동공해서 피로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천장등으로 방 전체를 밝히고 스탠드도 책상을 밝히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명색은 노란 전구색보다 백색이 집중력 유지에 좋습니다. 전구색은 수면용이에요. 분위기는 좋지만 신경계를 나른하게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환기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공간, 여러 가지 교육 공간도 마찬가지지만 공기의 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밀폐된 방에서 한두 시간 공부하면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쌓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른해지고 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런 영문을 모르고 그냥 계속 졸리고 지치고 하는 건데 이 작은 방에 이미 공기의 질이 엄청 나빠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여기서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를 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인지 기능이 한 50%까지도 떨어진다고 해요.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뇌가 안 따라주는 거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1시간마다 창문 한 5분씩 여는 거예요. 이 5분이 다음 1시간의 집중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얘기한 물리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감성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아이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방에서는 집중이 안 되는데 거실에서는 잘 돼요. 이런 애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거실이 더 안정감이 있어요. 방에 혼자 있으면 외롭고 약간 불편한 거죠. 불안하고. 거실에서는 부모님이 근처에 계시니까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또 다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책을 읽고 계시면 자기도 공부가 잘 된다. 이것은 감시받는 느낌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느낌. 이게 아이들에게는 의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이 엄청 돈 들여갖고 비싼 가구로 꾸며준 방인데 아이는 그 방을 별로 안 좋아해요. 물리적으로는 완벽한데 심리적으로는 이제 자기 공간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아이가 직접 참여해서 꾸민 공간, 어디에 뭘 놓을지 아이가 선택한 공간, 그 공간에 들어가면 아이는 다릅니다. 이게 자기 공간이라는 감각이 집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책상 배치, 침대 위치, 조명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놓아도 한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바로 가장 여러분들의 큰 고민일 수도 있는 스마트폰인데요. 요한 하리라는 작가의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에서 제가 제법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못 끊는 거는 이건 지금 아이들뿐이 아니에요. 어른들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데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실리콘밸리의 전직 엔지니어들이 이 책에서 직접 고백을 합니다. 스마트폰 앱은 처음부터 사용자의 주의를 최대한 오래 붙잡아두도록 설계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림이 오는 타이밍, 좋아요 숫자가 보이는 방식, 스크롤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구조. 이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수년에 걸쳐서 인간의 뇌를 연구하고 설계한 결과라는 거죠. 요한 하리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집중력은 저절로 사라진 게 아니다. 의도적으로 훔쳐간 것이다. 이걸 아이의 의지력으로 이겨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불공평한 싸움입니다. 상대는 수조 원의 자본과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고 아이는 아직 전두엽도 완성되지 않은 성장기의 뇌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탓하기 전에 환경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진동이 울리지 않고 화면이 꺼져 있어도 존재 자체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뭐 카톡이 왔을까? 뭐 유튜브가 뭐 올라왔을까? 이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의지로 싸우는 게 아니라 공간으로 차단,
공간으로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이 기성품으로도 있는데 가족 충전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 한쪽에 작은 선반 위에 이제 멀티탭과 충전 케이블을 거기에 모아두고 저녁 공부 시간에는 온 가족의 스마트폰을 모두 거기 모아서 충전시키는 거죠. 무음으로 해놓고. 이 아이 것만이 아니라 모두 다 아빠 것도 엄마 것도 다 함께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공간 규칙은 공평해야 효과가 있어요. 이 아이에게만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부모님은 소파에서 뭐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은 어른들이 말보다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이 가족이 함께 지키는 규칙이어야 아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의지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뭐 핸드폰 그만 봐, 일찍 자, 집중해라. 근데 정작 아이가 살아가는 공간을 들여다보지는 않아요. 책상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공부가 시작되는 구조, 침대가 보이지 않는 구조, 스마트폰이 손에 닿지 않는 구조,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아이는 굳이 의지력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환경이 아이를 대신 이끌어줄 수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습관이 몸에 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빠를수록 좋겠죠. 공간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아이의 미래가 바뀔 거고요.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가족이 함께 동참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